우리나라는 최근 안정된 상황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엄청나게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전날 20만 명 혹은 25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를 듣는 게 일상이 됐는데요. 아직 백신조차 만들어지지 못한 동물로부터 감염된 이 질병이 단 몇 달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은 물론 야생동물의 영역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만큼 인간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 지구촌이라는 말처럼 전 세계가 오늘 아침에 비행기를 타면 몇 시간 후에 유럽에 도착할 만큼 너무나 밀접하고 광범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날씨가 또 문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를 들어온 지는 꽤 됐지만 정작 기후변화의 위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가올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원래 날씨는 매일 바뀌어야 좋은데 똑같은 날씨가 일주일만 계속돼도 폭염이 오거나 폭우로 인한 홍수가 생기게 됩니다. 시베리아 상공의 제트기류가 북극 고온현상 때문에 아래로 늘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이라고 하니까 이런 식의 기후변화를 앞으로도 계속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30년간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 온도는 0.85도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1.5도나 상승했으니까 지구 평균의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불과 1, 20년 안에 다시 2, 3도가 더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지구 차원에서 1도가 오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의 체온이 1도가 올라 37도가 넘으면 뭔가 아픈 느낌이고 정상이 아닌 느낌이 듭니다. 2, 3도가 더 오르면 생사를 넘나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구의 온도가 2, 3도 더 오르면 정상일 때 기후 환경에 맞게 건설해온 인류의 문명이 더 이상 남아날 수 없는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기후변화는 이미 20년 전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영향이라고 하니까 점점 갈수록 우리가 대처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코로나19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각 나라별 그리고 전 세계적 차원의 대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의 모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과학기술입니다. 과학이 인류에게 유례없는 풍요로움을 선사했지만 또한 지구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런 과학기술이 만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내면을 정확하게 예측한 20세기 철학자의 사상을 다룬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서초구 인문학 대학 강독 강의에서도 잠깐 내용을 말씀드렸던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창국 교수님의 책입니다. 하이데거는 20세기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이지만 서양 철학자들 책이 되게 무시무시하게 어렵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놔도 도저히 읽을 수가 없고 개념조차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박창국 교수님께서 마치 강의실에서 강의하듯이 쉽게 하이데거의 철학을 설명한 책을 내셨습니다. 하이데거는 서구 자본주의가 가장 풍요로움을 구가하던 시기에 독일 남부에서 태어나서 2차례 세계대전을 겪은 사람인데요. 1928년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교수로 임명되기 위해 제출한 논문이 바로 하이데거를 유명하게 만든 존재와 시간인데, 여기서 다룬 존재론이 하이데거의 전기 사상을 대표합니다. 이 존재와 시간은 원래 서양 철학의 주된 주제가 존재론이고 대개 초월적 존재인 신에 관한 형이상학을 다뤘다면, 하이데거는 초월적 존재가 아닌 그동안 서양 철학이 주제로 삼지 않았던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생멸하고 변화하는 존재와 초월적 존재에 의지하지 않는 인간 그 자체의 존재의 의미를 물었다는 점에서 실존주의 철학과도 맥이 닿아 있다고 합니다.
서양 철학이 인간이 아닌 신 존재만을 다뤄왔다는 게 우리 동양 사람이 보기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독일인들조차 존재와 시간은 도대체 언제 독일어로 번역되냐고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독일어로 쓰였는데 독일인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나 다행히 오늘 소개할 이 책은 박찬국 교수님께서 하이데거의 후기 사상을 요약하셨는데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게 쉬운 한국어로 잘 설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데거가 말한 존재가 무엇인지 여기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서울대 교수님들께서 어려운 서양 철학을 쉽게 풀이한 책을 더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이 책의 제목도 그렇고 책의 내용이 현대인의 직접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현대 철학이 바로 이런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기술 시대를 철학자의 눈으로 평가하고 문제를 짚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고전을 공부하고 있어서 그런지 현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부분이 굉장히 새롭고 흥미로웠는데요. 책이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1장에서 3장까지 그런 내용이 집중되어 있어서 가장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3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1장은 고향 상실의 시대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짐을 짊어진 것처럼 힘들게 사는 현대인은 곧 대도시에 사는 도시인을 가리킵니다. 도시인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도시에서 태어난 저 같은 사람은 도시가 곧 고향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고향은 인간이 아무런 탐욕 없이 경의를 가지고 자연을 바라봤던 지나간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을 둘러싼 세계는 황폐해졌는데 세계가 황폐해진 이유가 바로 인간이 자연을 한낱 에너지원으로 대해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지역에 사는 석탄과 광물을 내놓을 채탄장과 광물 저장소일 뿐입니다. 강도 강이 가지는 고유한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력 발전의 제공원으로서만 그 가치를 매기는 시기입니다. 농부에게 있어 경작은 일체 땅과의 교감이 없는 기계화된 식품공업이 되어버렸습니다. 화학 비료와 농약을 써서라도 빨리 큰 상품을 내놓으라고 땅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또 농장주들은 자기가 기르는 가축을 생명으로서 대하지 않고 계란과 우유, 고기를 주는 공급원으로서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좁은 공간에서 대량 사육을 하거나 부드러운 육질을 얻겠다는 이유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사육하는 것이죠. 모든 자연과 사물을 인간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는 너무나도 황폐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된 사회의 어두운 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책에서 하이데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간이 이런 기술 문명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 인적 자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술 문명을 가장 일선에서 견인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람을 채용하고 해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육체 노동자는 육체 에너지로, 정신 노동자는 정신 에너지로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의 고유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평가가 돼야 채용이 되거나 자리를 보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폐기 처분되는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하나의 인적 자원으로서 취급을 받는 것은 다른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뽑아내서 효율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간 역시 그 관리 체계 속에 부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이데거는 국경과 문화를 넘어서 모든 인간과 사물을 계산 가능하고 변환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대하는
현대 기술 문명의 근저에 기술 문명을 지배하는 어떤 힘이 있다고 하면서 그 힘을 가리켜서 지배의 의지, 대어 빌레주어 마흐트라고 합니다. 마흐트가 지배, 힘, 권력을 뜻하니까 영어로 하면 the will to power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을 자기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여기는 각 개인들의 의지가 모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의지의 의지라고도 하는데, 말은 멋있어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자연 전체를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탐욕이 현대 과학기술 문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이 탐욕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탐욕의 노예이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체라면 언제든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간이 과학기술을 버리고 옛날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하이데거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모두 겪었는데, 기술 문명의 탐욕스러운 광기가 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1, 2차 세계대전에서 인간과 자연은 철저하게 에너지원으로만 쓰였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 모든 나라가 자연과 인간 에너지를 총동원했다는 겁니다. 자연은 폭탄과 총알을 만드는 에너지로 쓰였고, 육체 노동자는 폭탄과 총알을 전쟁에서 활용하는 에너지로 쓰였고, 정신 노동자는 자연을 효과적으로 폭탄과 총알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에너지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바로 핵무기의 탄생이었죠. 그런데 전쟁 상황뿐 아니라 근대 자유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무리 인간 개개인의 주체적 권리와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각 개인은 한갓 노동 에너지로밖에 취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쟁이 없는 평화 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현대 기술 문명에서는 전쟁 상태와 평화 상태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무력에 의한 전쟁 대신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연과 인간의 에너지를 최대한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과학 기술 시대라고 불리는 현대를 광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태계는 무너지고 있지만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고, 지구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는 무기들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이성의 시대라면 해결책이 나와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미친 광기의 시대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렬한 1장에 이어서 2장은 과학기술에 대한 우상숭배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저는 이 2장을 가장 충격적으로 읽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라는 말을 대할 때 부정적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과학기술이 바로 현대시대 부의 원천이자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학과 기술이 인간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문명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도구인 과학과 기술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과학기술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현대인에게 과학과 기술은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종교가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현대를 흔히 과학기술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 문명의 산물을 사용하는 시대라는 뜻이 아니라, 신에 대한 신앙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규정했던 서양 중세 시대를 기독교 시대라고 부르듯이, 과학기술 시대라는 표현은 근대 과학과 기술이 그만큼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옛 서양인들이 신에 의존하려고 했던 것 이상으로 현대인들은 과학과 기술에 의존하고 이것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나 이슬람교, 불교와 같은 전통적인 종교들을 믿고 있지만 현대인이 사실상 신봉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힘이다.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공학기술로서, 질병과 노화는 의학과 의료기술로서, 사회 정치적 문제들은 정치공학과 정치기술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은 단순히 도구를 넘어서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의존해야 할 우상, 즉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현대는 가장 종교와 무관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가장 종교적인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과 기술이 일종의 종교적 현상이라면 인간이 이성적 주체가 된다고 해서 과학기술 문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성적 판단으로 종교를 믿거나 버리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하이데거는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종교적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종의 종교적 회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스스로 과학기술 문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이 인간을 포함한 주변 세계를 도구화하고 이용 대상으로만 보는 것을 기술적 세계인식, 기술적 세계 이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연과학 그 자체가 가진 기술적 성격에서 왔습니다. 애초에 근대 자연과학은 자연을 계산을 통해 예견 가능한 힘들의 연관 체계로 파악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현대인은 이미 자연에서 에너지를 뽑아내고 그것을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는 정밀한 자연과학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현대의 과학과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다른 존재자들과 관계하는 독특한 방식으로서 작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가진 기술적 세계 이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을 통해 세계를 완전히 해명하려고 하고 기술을 통해 자연을 완전히 지배하려고 하는 한 기술 문명의 팽창은 멈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술 문명의 근저에는 세계 전체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겠다는 의지 혹은 탐욕이 있는데 하이데거는 현대인들의 거대한 착각 중 하나가 자신들이 기술 문명의 어떤 주체도 아니면서 주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탐욕이 주인이라면 회심을 통해 그 탐욕을 거둘 수도 있어야 하는데 다른 사물들에게 에너지를 내놓도록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서 인간 스스로에게도 에너지를 내놓으라고 몰아대는 것은 탐욕의 주인이 아니라 탐욕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이 기꺼이 탐욕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노동의 대가로 구할 수 있는 좋은 집, 자동차, 스마트폰과 고급 가전제품들 때문인데 이 책에 에리히 프롬의 말이 인용돼 있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보다 정교하고 깔끔한 인공물을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는 성향을 가리켜 네크로필리아라고 했습니다. 네크로필리아는 시체나 부패한 것을 좋아하는 심리적인 성향인데 부인이 아플 때보다 자동차가 부서졌을 때 더 안타까워하는 현대인의 물질주의적 성향이 바로 네크로필리아의 한 예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비 영화가 유행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이나 아파트 평수로 평가하고 인간적인 교감보다는 고급 물건을 선택하는 물질주의적 성향, 즉 네크로필리아의 성향이 강하다는 점이 걸어다니는 시체들인 좀비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비 영화를 만들고 또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이데거가 바라보는 현대인은 탐욕의 노예가 돼서 노동하는 동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갖가지 향락 물자에 빠져서 노동과 향락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무게와 존엄을 갖지 않는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이 만들어낸 물건들에 취해서 위기를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하이데거는 위기 상실의 위기라고 합니다. 2장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왜 현대인에게 삶이 짐이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죽을 때까지 소비하고 물질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노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삶은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과학기술을 기준으로 서열이 매겨지고 경제 규모와 성과로 평가되고, 후발 국가는 과학기술을 배워서 선진국이 되려고 하는데, 인도나 아프리카마저 미국인처럼 생활하려면 지구가 4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가 과연 과학기술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개인 또한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자동차와 넓은 집의 향락을 포기하는 종교적 회심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어서 3장은 우리의 삶은 왜 이토록 공허한가 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삶이 공허하기 때문에 짐이 돼버린 현대인의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갑니다. 저는 이 3장에서도 많은 공감을 느꼈는데요. 인간이 소비할 물건으로 넘쳐나는 이 시대가 얼핏 보면 풍요로워 보이지만, 하이데거는 오히려 궁핍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존재자에게서 존재가 빠져 달아나 버렸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존재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과 사물을 의미하고, 존재는 그것들이 가진 고유하고 성스러운 성격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자는 단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성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물론이고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도 한 송이 한 송이가 다 다른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런 존재들을 에너지원이 될 수 있냐 없냐, 쓸모가 있냐 없냐로 판단하는 것은 그 사물에서 성스러움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고, 어차피 성스러움은 기술이나 이론으로 해명될 수 없기 때문에 사물은 신비한 존재가 아닌 만만한 존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현대인은 존재자를 존재로서 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경이로운 존재로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꽃이나 하나의 모래알이 하찮은 것 같아도 공장에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고유한 존재인데, 여기서 현대인은 아무런 존재의 신비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인이 매우 바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왜 그렇게 바쁠까요? 하이데거는 앞서 말한 어렵기로 악명 높은 존재와 시간에 현대인의 일상이 잡담과 호기심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썼습니다. 이것은 현대인이 타인에 대한 비교의식에 일상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데, 현대인은 학업 성적, 사회적 지위, 재산 같은 세간적인 가치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규정하느라 바쁩니다. 학업 성적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열등감에 시달리고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데,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타인에 대한 관심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닌 자신의 권태를 메우는 수단이 되거나,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호기심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애정과 진실성이 없는 잡담과 가십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인이 더 많은 물질적인 가치를 위해 열심히 살지만, 실상은 이런 삶의 염증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밀어내기 위해 호기심에 차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쫓아다니고 그 과정에서 맛보는 긴장과 흥분으로 허한 마음을 메우는 건데, 호기심과 잡담에는 그 어떤 진실성도 없지만 현대인은 이런 잡담과 호기심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생생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하이데거가 21세기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호기심과 잡담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말이 아닐까 하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소에 다른 사람에 대해 하는 말 대부분이 호기심에서 나온 잡담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뉴스들이 꼭 알아야 할 뉴스는 거의 없고 호기심과 잡담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닌가. 그 중에는 가짜 뉴스까지 섞여 있어서 뉴스를 읽고 독자가 알아서 팩트 체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도 아침마다 이 잡담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포털 뉴스를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매번 갈등합니다. 현대인이 잡담과 호기심에 빠져서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이 공허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존재자를 고유하고 성스러운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세계인식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존재가 주는 충일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여러 가지 오락과 향락거리를 만들어서 그것에 둘러싸여 살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졌다고 착각하면서 산다. 여기까지가 3장의 내용인데 너무 흥미로워서 거의 책을 자세하게 발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뒤로 가면서 현대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하이데거의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저자인 박창국 교수님의 에필로그를 보면 하이데거가 선불교와 노장 사상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중용의 구절을 많이 떠올렸는데, 역시 서양 철학이 새로운 길을 가려면 동양 사상과 만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양 철학의 전통에는 없는 길이 바로 동양 사상에 있기 때문인데, 하이데거도 동양 사상의 영향으로 자신이 속한 과학기술 문명의 가장 첨단에 있던 현대 서구 사회를 속속들이 잘 분석할 수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나머지 7장에서 10장까지 하이데거가 제시하는 현대인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위기를 깨닫자는 의미로 3장까지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데거에게는 치명적인 과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데거가 나치의 도움으로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총장이 됐고 나치에 적극 협력했다는 건데, 동서양의 사상을 종합해서 이토록 현대사회를 잘 분석한 철학자가 자신의 삶에서는 심각한 과오가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감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박창국 교수님은 하이데거와 나치즘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창국 교수님은 이 책에서 하이데거는 독일 민족이 기술 문명의 위기에서 유럽이 나갈 길을 제시할 것이고, 나치즘이 바로 미국의 물질주의와 소련의 공산주의라는 기술적 전체주의에 대한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쓰셨습니다. 물론 하이데거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나중에라도 자신의 판단의 잘못을 사과하고 오류를 인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현대사회를 분석한 하이데거 사상에 깊은 공감과 감명을 느꼈기 때문에 하이데거의 삶과 사상이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책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